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기술주 강세가 시장 끌어올리면서 지난 거래보다 2% 가까이 오른 4089.25에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AI 버블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기술주가 좀 올랐는데 이 영향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았네요. 코스닥 지수는 0.53% 강보합세 보이면서 902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한 소식은요 잠시 후 코너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달러원 환율 오늘은 그래도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모습 없이 1원 정도 오른 1,458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4.7도입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그런지 거리에 보니까 두터운 잠바 입으신 분들, 점퍼 입으신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띄워드렸습니다. 9717님께서 남산 하늘숲길 그 단풍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다고 울긋불긋 힐링하고 왔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근처 지나갔는데 단풍이 낙엽이 막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은 사실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다 정리할 때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유튜브로 너 때는 말이야 님께서 와 1등이네요. 매일 퇴근하고 살림하며 듣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일터에서 라이브 기다립니다. 삼수생 아들 입시도 잘 끝냈으니 이제 어 소장님 팬으로 합류시켜야겠어요. 오후 추워도 하늘은 파랗고 예쁜 날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삼수생 아드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시고 입시 잘 끝냈다고 보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다행입니다. 차영숙님 소장님 국화빵 사 먹으려고 현금을 가지고 25분을 걸어왔는데 제 앞에서 어떤 분이 10,000원어치 사가시는 바람에 다 떨어진 거 있죠. 오늘따라 멋부린다고 얇게 입어서 추운데 국화빵도 못 사서 더 춥네요 라고 이제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차영숙님 제가 국화빵 대신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속상하신 마음 이렇게 좀 가라앉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 한 편의점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동네 아저씨 두 분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요. 안주가 무려 샤인머스켓 4송이더라고요. 와 엄청난 사치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 편의점 앞에 가득 쌓인 포도 상자와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인머스켓 한 박스 10,000원. 한때 과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한 송이에 2-3만 원에 팔리던 샤인머스켓이 이제는 10,000원이면 2송이에서 많게는 4송이까지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봉이나 캠벨보다 가격이 더 싼 건데요. 고급 과일의 대명사가 이제 가장 저렴한 포도 품종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은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으로 설명이 됩니다. 샤인머스켓이 히트를 쳤던 초반에는 포도에서 망고 향이 나는데 달기도 엄청 달고 심지어 씨도 없다는 장점에 비싸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이 돈이 된다더라는 소문에 기존에 키우던 작물을 갈아엎거나 아예 새로 뛰어드는 농가까지 생겨났죠. 그 바람에 재배 면적은 7년 만에 20배가 넘게 폭증합니다. 너무 많은 농가가 뛰어들어서 생산량이 넘쳐난 거죠. 문제는 수요도 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재배 면적이 너무 빨리 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품질 관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들반들 광나고 굵은 알은 보기 힘들어졌고 결정적으로 식감과 맛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재배, 조기 출하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과거 한라봉이 돈이 된다고 했을 때 재배 과잉으로 가격이 무너졌던 때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샤인머스켓. 희망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처음의 가치를 유지하는 관리와 품질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프리미엄은 금세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벌써 2번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훈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2% 가까이 올랐는데 장 마감 시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국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급 쏠림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3.8% 무려 급락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되돌림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무엇보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사실 빅테크 기술주 쏠림은 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 않아요? 네,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네, 쏠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국내에 할 것 없이 이러한 수급 쏠림이 고착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좀 수급의 형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패시브 ETF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요즘은 특정 테마나 특정 섹터를 이렇게 좀 찍어서 사는 액티브 ETF 자금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특정 업종만 좀 폭등을 하고, 반대로 나갈 때도 저희가 순환매 장세라고는 하지만 네. 특정 업종에서 우르르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는 아하.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비슷해 보입니다. 최근에 빅테크 위주의 나스닥 지수와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 지수가 좀 방향성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좀 수급 쏠림이 강화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좀 변동성을 일으키는 수급 주체가 좀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 작정하고 투자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고 파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다 아니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수급 주체들도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강세장이 연출이 되면서 좀 모든 수급 주체, 저희가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나누는데 모든 수급 주체들에 대한 노출도도 높아졌고, 이게 좀 수급이 있는 그대로 외국인이 매수한다 해서 외국인으로 보고 기관이 매수한다 해서 기관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경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HTS나 MTS에서 외국인, 기관 이렇게 잡히는 통계에 약간의 허수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지난달 홍콩 증시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2배로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홍콩에서 이 상품을 매수하니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성격을 뜯어보면 아무래도 레버리지인데다가 단일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좀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문의는 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파생 상품 성격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 변화는 좀 더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면, 요즘은 반도체 ETF 혹은 미국에서 요즘 AI 인프라가 되게 수요가 많다는데 뭘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면 AI 미국
전력 인프라 ETF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운용사에서 출시가 되었어요. 네. 올해 개인들의 ETF 누적 순매수 규모가 아직 이제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28조 원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연간으로 19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럼 많이 불어났네요. 갭이 좀 크다고 네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개인이 그 ETF를 사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사는 수급으로 또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계상으로는 금융투자, 즉 기관의 수급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외국인으로 표현되는 뭐 레버리지 자금, 기관으로 표현되는 개인 자금 이런 식으로 특정 테마로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그런 좀 환경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네. 요즘 개인들 주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네. 11월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이 이건 이제 완전히 개인으로 잡히는 그 금액입니다. 네. 이게 88조를 돌파를 했는데 이와 나란히 신용잔고 역시 26조 원에 육박해서 저희 21년도 코로나 유동성 장세 당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용잔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저희가 흔히 B2라고 하죠. 빌려서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입니다. 이 또한 테마주로의 쏠림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매수라는 것이 그 표시만으로는 실제 외국인인지 아닌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수급 주체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수급이 뒤엉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한국은 좀 금융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수급 변동성에 취약해서 그렇다 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들어서 보면 좀 꽤 변동성이 높은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그 원인은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에 대한 회의론이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연방 정부가 최장기간 셧다운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달러 경색으로 이어졌고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FOMC 직전까지만 해도 연내 추가 인하, 그럼 한 번밖에 안 남았죠, 회의가.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거의 100%에 육박했었어요. 네네, 금리 맞아요.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파월 의장이 그 10월 FOMC가 끝난 기자회견에서 12월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오늘 기준으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44% 와. 수준, 많이 후퇴했죠. 그 사이에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한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AI 버블론은 사실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나오죠. 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이제 이분이 최근에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팔란티어라는 되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거기에 이제 풋옵션을 되게 대규모로 구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분이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버블을 좀 예측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 사이에 의식이 확산되면서 좀 위기감이 커졌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분이 또 구체적으로 주장을 한 게, 저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좀 조작을 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물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네.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엔비디아 칩 같은 게 사실 되게 비싸지만 어쨌든 똑같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사용 연수를 예를 들어 원래 3년이어야 되는데 이걸 5년, 6년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표현함으로써 좀 이렇게 훨씬 좋아 재무제표에 보이게 이제 나가는 금액들이 그쵸. 줄어들면서 그게 이익으로 잡힐 수 있지 네, 않느냐. 저희가 이제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거를 좀 훨씬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그걸 제기하면서 또 AI 업계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했는데 무려 네. 43일 지속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긴 것도 트럼프 정부였는데 맞습니다. 그 시기 정부였고 1등은 다 하네요.
하네요. 별의별 거에서.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셧다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가 업무를 중단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지출도 함께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국채 또 발행은 그동안 또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흡수는 지속되는데 유동성이 이제 배출이 안 되면서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아져서 시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면 반대입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가상자산, 주식 이런 것들의 가치가 다 좀 상대적으로 금도 그때 같이 빠졌습니다. 네.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유동성 경색이 좀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셧다운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540억 달러, 저희 돈으로 이제 8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정부 지출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은 지난주에 종료가 되긴 했는데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줄었다고 연방은행 총재들이 진짜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인플레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인하 필요성이 없다. 이런 멘트를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게 확률이 44%까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도 이게 어떤 날은 시장을 보면 AI 우려가 완화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 또 떨어지면 AI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진짜 단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최근에 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표 발표가 안 되니까 자신 있게 인하해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발언을 하는 측면들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아무래도 셧다운 종료 후에 이제 점차 재개될 물가지표, 고용지표 발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겠다. 이건 변한 적이 없거든요. 네. 최근에 그렇게 긴축적으로 발언한 인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임박한 지표 발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9일에 발표될 8월 무역수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0일에 나올 9월 고용보고서입니다. 네. 제가 말한 것처럼 8월, 9월을 강조드린 이유가 지금 11월이에요. 원래라면 10월 수치가 발표되는 게 맞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레깅이 발생하면서 지금 차차 발표가 될 것이라 이제 와서 이제 8월 무역수지,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백악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이 생략이 될 거고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쪽짜리 데이터 좀 레깅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데이터가 좀 일관되게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너무 또 고용 지표가 좋아도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할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골디락스 적당히 식어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것이야말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루 이틀 내에 해소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은 지속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되게 주가가 잘 갔잖아요. 네.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 즉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다거나 주문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거나 이런 게 좀 계속 뒷받침이 된다면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봐도 주가 조정이 가팔랐던 기업들이 이제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인데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부채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50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결국에 반도체 입장에서는 전방 산업인데 이들 기업이 재무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자본 지출, KPX라고 저희가 하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결국은 그래도 좀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가 살아나야 우리 시장도 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AI나 반도체 쏠림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대안 업종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저 최근에 되게 많이 눈에 띄게 관찰이 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에서 헬스케어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순환매 혹은 이제 수급 이동 이게 아니고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되게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매출이 부동의 1위였던 머크사의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매출을 사상 최초로 이제 앞질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가 암에 쓰는 돈보다 좀 이렇게 살을 빼고 비만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기회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이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이오 벤처들을 기술을 사들이거나 M&A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불과 지난주에 저희 이제 ABL 바이오에서 일라이릴리의 3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상한가를 갔죠. 다음 날에는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나겠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되게 많은 좀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나오는 외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비만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지금은 주사제지만 이제 점점 알약으로 나오고 이런 개발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야, 내년에는 이 알약을 가지고 또 싸울 수가 있겠다. 이거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또 갈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뭐 약간 그런 주목을 지금 증권가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추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면 단기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의 변화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HBM 반도체가 등장하고 네. AI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비만에도 일종의 질병으로 접근을 하고 미국에선 이게 이제 보험 처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훈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순자님, 조윤정님, 이상영님 독감 조심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독감 환자들이요 작년보다 더 일찍 발생하기도 하고 그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방 접종을 했는데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손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정말 몸 따뜻하게 하고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르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위생 철저히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독감 조심하시고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요즘엔 한 일주일 정도만 항체 생긴다고 하니 빨리빨리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찬님, 저희 집 앞에서 샤인머스켓 6,000원에 팔길래 사와서 먹었어요. 한참 철일 때는 싸더라고요. 그러게 오늘 어뉴스에서 샤인머스켓 얘기했는데 저도 한참 여름, 가을 되기 그 사이에서 지방 갔을 때 편의점에서 보고 샤인머스켓을 안주로 드셔?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와 그렇게 샤인머스켓 가격이 낮아지다니. 뭐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은 사실 또 기쁘기도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래도 좀 저렴하게 예전보다 저렴하게 사와서 먹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또 한편에서 농가를 또 생각하면 걱정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백종수님, 양배추 밭에서 출첵 가신다고 내일 추위에 대비해서 지금 애들 이불 덮어주고 계시대요. 그러게요.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가는 것 같던데 우리 양배추 아이들 이불 따뜻하게 잘 덮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롤드컵에서 T1이 사상 첫 3연패를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는 T1의 이 선수가 있었는데요. 미드라이너로 뛰며 중국 팀들을 연달아 꺾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그의 이름을 외칠 만큼 세계적인 스타죠. 퀴즈입니다. 본명이 이상혁이고 e스포츠의 상징 같은 인물로 해외팀의 거액 제안도 거절하고 T1에 남아 3연패를 함께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요즘에요.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 선수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기 있어요. 1번 페이커, 2번 페이스, 3번 페이머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에 관해서 내 몫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유류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30년 전에는 2억이었던 압구정 아파트가 이제 수십억이 돼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때 증여해준 집까지 다시 따져야 되느냐. 오빠가 치매 걸린 아버지 모신다고 하더니 몰래 집을 자기 앞으로 돌려놨다. 10년 넘게 내가 혼자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되냐. 이런 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다가 지난해에 헌법재판소가 그 민법 조항 중에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는 진짜로 부모님을 돌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해야 되고 또 폐륜적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실제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서 유류분에 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류분 분쟁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과거에도 사람들이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그 뭐 상속에 불만을 가진 경우가 적었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유류분 소송이 많아졌어요?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상속 재산 자체가 엄청 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지? 왜 저 형제만 집을 다 가져갔지? 이런 불만이 곧바로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유류분 소송이 1,096건에 불과했는데 네. 2022년에는 1,8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그 자산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게 가장 큰 원인이겠어요. 특히 뭐 부동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GDP보다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본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유류분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유류분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아무리 예뻐하는 자식에게 한쪽으로 재산을 다 몰아주셔도 네. 법이 최소한 이 정도 몫은 챙겨준다라고 하는 최소의 상속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전 재산을 막내에게만 준다라고 적어놓더라도 그 남은 자녀와 배우자는 그래도 법이 보장한 나의 최소한의 몫은 돌려달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은 네. 이게 1977년에 도입된 조항인데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농경 시대였다 보니까 장남에게만 토지를 상속해버리면 네. 땅을 부쳐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 농경 시대의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자녀들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라는 취지의 그런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이 보장한 최소의 몫은 내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달라요? 네. 현재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네.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원래 상속분상은 2억이었다면 1억만큼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되시는데 네. 이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인으로 자녀만 둘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이라면
그냥 10억을 아버님이 그대로 가진 채로 돌아가셨다면 5억, 5억씩 나누는 건데 네. 한쪽에 10억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도 2억 5천만큼은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처음에 그 3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부모가 30년 전에 2억 정도 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두 아들 중에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그 뒤에 별 재산 없이 최근에 돌아가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세가 그 아파트가 60억 정도라고 하면 네. 남은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1원 한 푼 못 받았는데 저 집값이 60억이 됐으니까 적어도 유류분을 나눠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쟁점이 네. 그 아파트 가액을 30년 전에 받은 당시 가격인 2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 시세인 60억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봐요? 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인 60억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5천만 원이 아니고 15억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판례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0에서 15억까지 될 수 있으면 에이 그래도 형제들끼리 무슨 소송이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만한 큰 금액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준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겠죠. 네. 뭐 그냥 뭐 현금화하려고 팔는 경우도 있고 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이 또 미리 상승하기 때문에 네. 그 상승분을 생각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만약에 큰아들이 압구정 아파트가 20억 정도 됐을 때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집이 없으니까 유류분 돌려줄 것도 없다라고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준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은 처분 시점의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때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잡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에 팔았다면 그때 팔았던 당시의 20억을 오늘날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는 거죠.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형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고 나눠야 돼요? 아니면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 돼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래는 원물을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나누게 되면 네. 향후에 또 다시 그걸 나눠 가지는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가액으로 나누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머지는 금액을 주어라.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상속받은 재산 중에 이런 부분도 한 끗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 자금이냐 아니면 주식 종목 자체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똑같이 2억을 줘도 현금 2억을 줬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2억 원치 넘겼느냐에 따라서 유류분 계산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2억 원 어치 증여를 했다가 지금이 그게 한 300억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는 300억 전부를 기초로 유류분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주식이라도 한번 사보렴 하면서 현금을 줬다면 그 현금 2억의 현재 가치 한 6억 정도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는지 아니면 그걸 살 돈을 증여했는지 그래서 계약서나 통장 흐름, 세금 신고 내역을 통해서 이게 자산을 주었는지 현금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유류분 액수가 뭐 적게는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거는 그냥 현금을 준 거다. 아니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거다.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는 그 TV에서든 뉴스에든 드라마든 종종 본 것 같은데 치매 아버지 소유의 집을 장남이 미리 받아둔 사례가 있다. 이런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아버지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사례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재산이었던 송파구 소재 단독주택이 장남 명의로 다른 형제들 모르게 바뀌어 있었던 그런 네. 사례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야 나머지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장남은 뭐 치매가 심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라는 보답으로 준 거다. 그래서 상속이 아니라서
나의 이제 보살핌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라서 유류분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증여할 당시에 그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진료 기록이라든지 뭐 정신과 소견서라든지 그 외에 간병인 진술 같은 것으로 그 증여할 당시에 아버님의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그 증여는 아예 무효가 돼서 다시 그냥 원래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만약에 그 의사 능력, 인지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증여가 간병하거나 부양의 대가로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남이 제일 좋아서 편애하는 그런 증여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쟁점이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들면서 계속 소송을 하는 거군요. 이게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모님 정성껏 보필하면서 1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유류분 청구까지 당했다 이런 기고문도 있더라고요. 기여분하고 유류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게 2024년 그 헌재 판결 이전에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할 때 따질 문제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서는 내가 모셨다, 내가 특별히 부양했다라는 기여분을 따질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10년, 20년 모시고 살면서 뭐 재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모든 부양료를 다 부담한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24년 4월에 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구도가 아예 바뀌게 됐습니다. 요지는 네. 부양하거나 간병하거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유류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결정이었고요. 이걸 바꿔라라고 하는 입법 시한을 2025년 말까지로 정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민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실제 소송에서도 기여분 항변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자식으로서 어느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목 정도는 기여분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게 일반 자식들이 할 정도가 아닌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을 간병하고 보필하는 거를 이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부모님께서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조금 더 주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형제들과의 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애쓴 자녀가 앞으로 좀 대비할 수 있다는, 왜 대비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게 네. 뭐 부모님을 모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남겨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의 흔적을 좀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 급여를 뭐 자녀가 대신을 냈다면 그런 계좌이체한 내역들 다 남겨두시고 병원이나 요양병원 입퇴원 서류라든지 그리고 단톡방에 오늘 내가 부모님 모시고 갔어. 뭐 어떠한 병명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화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돌봄을 한 내용 등이 남겨져 있으면 이 정도면 보통 자녀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기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을수록 나중에 이렇게 좀 불합리한 상속재산 분할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두시면 제일 좋은데요. 네. 그 유언장이 그냥 단순히 이 집을 둘째 딸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의 증여는 둘째 딸 땡땡땡의 오랜 간병과 부양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취지를 좀 자세하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는 내 부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다라고 하면 아예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안 되는 재산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아버님이 연세 드시고 나중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준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롭게 결혼한 부인이 이제 보통 부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이 절반인가 그렇잖아요. 1.5입니다. 1.5. 네. 근데 그거를 이럴 경우에 계모가 이제 예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것도 나랑 나누자. 나도 이제 법적인 그게 자격이 되니까 이러면서 유류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재혼 가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고민인데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재혼하기 전에 미리 준 재산이기 때문에 새 아내는 손 못 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 혼인신고의 효력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을 해서요. 돌아가신 시점에
배우자이신 분은 배우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속의 주장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한 달 돼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예전에 증여한 자식 몫의 그런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 혼인 시기나 횟수에 따라서 배우자의 지위를 달리 볼 수 없다.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앞두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유언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쓰시면서 유류분 문제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좋은 의도로 학교나 고아원에 뭐 기부를 해서 재산을 남기신 분도 있고 친구 하물며 간병인한테도 재산을 넘기기도 한다면서요.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에요? 소장님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건 네. 아예 다른 문제가 돼요. 어. 이게 공동 상속인,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받은 거는 막 30년 전에 받은 집까지도 따질 수 있는 건데요. 예, 뭐 제3자에게 뭐 종교단체나 뭐 그런 고아원 이런 데로 뭐 그냥 기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3년 전에 기부했다, 5년 전에 기부했다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제3자가 유류분을 받을 이 권리 있는 이 상속인의 몫을 해칠 의도로 일부러 증여를 받았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옛날에 증여받았던 것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네. 그 속내를 다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 1년이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는 형제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뭐 이미 사망하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가 받을 유산은 다른 형제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면서요? 법이 바뀌어서? 상속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제가 물려받는 건 3순위 상속으로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다른 분한테 증여한 몫에 대해서 이제 형제가 내 유류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고 과도하다라고 헌재가 아예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상속권은 배우자 없고 부모님 없고 자녀 없다면은 그냥 형제 자매에게 가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은 없다. 끝으로 이 유류분 분쟁을 걱정하는 청취자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뭐 내가 죽었을 다음에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다면 유언이나 증여, 뭐 보험, 신탁 같은 제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미리 상속 설계를 좀 해두시고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끼리의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한 상속이 의심된다면 그게 1년이 되게 짧아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자료를 모으고 상담을 받으시되 좀 감정적인 말싸움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실 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사실은 나의 시간을 벌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사이좋게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T1이 중국 청도에서 열린 롤드컵에서 사상 첫 3연패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선수. 본명이 이상혁인 이 선수의 이름이 뭘까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페이커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5965님 그리고 게임은 잘 모르지만 페이커 선수는 잘 알고 있다고 보내주신 2369님 그리고 기부도 많이 했다면서 어린 나이에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고 보내주신 송여림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